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서울 세검정초등학교 지금 6학년에서 담임을 맡고 있는 김태령이라고 합니다. 네, 대코로나 시대에 이게 학부모님들을 실제로 뵙지 못해서 되게 아쉬운 마음이 큽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라도 인사드릴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우리 사회에서 인공지능이 매우 중요해지고 인공지능이 매우 뜨고 있잖아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우리 아이들은 그 시대를 살아갈 건데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까? 우리보다 우리 아이들의 걱정인 관점에서 한번 오늘 학부모 연수를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네, 오른쪽 아래에 제가 지금 이렇게 얼굴이 나올 거예요.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제가 하는 걸, 말하는 걸 보면서 하시는 게 좀 더 집중하시기 좋기 때문에 PPT 화면을 살짝 가리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총 4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타차 산업혁명과 인공지능, 지금 시대를 이해하기 위한 배경이죠. 그리고 인공지능 현재와 미래, 어디까지 인공지능이 왔고 우리 주위에는 볼 수 없지만 여기까지 와 있다라는 거 제가 알려드리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AI 시대에 우리 아이는 어떤 역량을 키워야 되는가. 그리고 네 번째는 오늘 인공지능 연수를 받으셨으니까요. 어떤 함께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간단한 도구들 같은 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빠르게 해서 제가 짧게 설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편하게 그냥 뭐 이렇게 앉아서 누워서 들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먼저 4차 산업혁명과 인공지능입니다. 지금 시대를 이해하기 위한 배경이고요. 앞으로의 미래를 예측하기 위한 배경 지식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상식 정도로만 설명을 할 테니까요. 편하게 들어주세요. 자,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이 가장 먼저 쓰이게 된 거는 2016년 다보스 포럼에서 클라우드 슈밥이라는 의장이 주요 의제로 다뤘던 내용입니다. 다보스 포럼이라는 거는요, 그 1970년대부터 그 세계 경제의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단체이고요. 그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로는 어떤 세계 경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 그리고 뭐 정치가 나아가야 할 방향들을 좀 문제를 해결하고자 지도자들이 모여서 그런 해답을 모색하는 그런 단체죠. 그래서 이제 2016년에 이렇게 처음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을 썼죠. 이분이 클라우드 슈왑이고요. 돈도 되게 많게 생기셨죠. 스위스 경제포럼도 창립하신 분입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처음 이 말을 쓰면서요. 어떻게 말을 했냐면 디지털과 그리고 물리적인 것과 생물학적의 경계가 없어지면서 모든 기술이 융합되는 것을 4차 산업혁명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면 1차, 2차, 3차는 뭐냐? 익히 우리가 알고 있는 건데요. 1차 산업혁명은 예전에 그 증기기관, 기차가 달리던 그 증기기관으로 어떤 교통보다도 이제 뭐랄까요, 사람과 사람의 사이도 가까워지고 어떤 기계적인 힘을 처음으로 확인한 때가 증기기관 때죠. 그 다음에 전기에너지, 그 컨베이어 벨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떤 컨베이어 벨트로 생산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그때가 바로 이제 2차 산업혁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3차 산업혁명은요. 컴퓨터와 인터넷으로 대변되는 겁니다. 컴퓨터라는 게 우리 인간 사회에서 엄청나게 지금 근 2, 30년 안에 되게 중요한 상태가 됐죠. 이렇게 인간의 계획적인 논리적 프로그래밍으로 우리 삶의 전반을 지금 제어하고 있는 것이 바로 컴퓨터입니다. 지금 20세기 후반부터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고요.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은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그리고 초연결 사회, 그리고 바이오, 에너지, 지구공학, 우주기술 같은 것들이 중요해지는 시대를 이야기를 합니다. 이 4차 산업혁명은요, 전까지의 산업혁명과 세 가지에서 차별화가 되는데요. 속도와 범위, 영향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속도라는 거는요, 그 현재 획기적인 기술 진보는 인류가 되게 경험하지 못한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범위라는 것은요, 각국 전산 분야에서 어떤 파괴적 기술이라고 할까요? 새로운 기술이 등장함으로써 이전 산업을 다 없애버리고 등장하는 것, 그런 개념인 거죠.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시스템 영향인데요. 이러한 기술 혁신이 어떤 생산, 관리, 지배구조 등을 포함한 전체 시스템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까지는 뭐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회사에 가서 그 내가 이렇게 문서를 쓰고 상사한테 결제를 받고 했던 것들이 똑같지만 그 사이에 컴퓨터만 들어왔을 뿐이잖아요.
똑같이 결제를 받지만 컴퓨터로 작성한 문서로 컴퓨터 시스템으로 결제를 받을 뿐이었어요. 근데 이 AI가 들어오면 아예 그런 시스템조차 달라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속도와 범위와 시스템 효과성 측면에서 아주 많이 달라진다고 하는 것이 4차 산업혁명입니다. 자, 이거를 다르게 생각하면요, 3H라고도 말을 하는데요. 앞으로 누가 4차 산업혁명이 뭐야? 라고 물어보면 3H라고 대답하셔도 됩니다. 자, 4차 산업혁명은 3H로 보는데요. 뭐냐면 초지능, 초연결, 초산업의 3H입니다. 이 하이퍼라는 뜻을 담고 있죠. 자, 첫 번째 초지능 사회는요, 어떤 모든 기계와 대화가 가능한 음성혁명, 벌써 시작되고 있어요. 뭐 알렉사, 뭐 구글 어시스턴트, 그다음에 뭐 집에서 쓰시는 뭐 카카오땡 뭐 이런 것도 있으실 거고요. 그다음에 뭐 TV 부른 것도 있죠. 자, 그런 것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굉장히 번역 서비스가 발달 중입니다. 아직도 번역이 완벽하지 않다고 느끼실 수 있지만 근 10년 전보다 생각하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발전이 되고 있어요. 그런 언어 혁명들, 그리고 로봇이 우리가 일하지 못하는 시간에도 일하고 있는 기계 혁명, 바로 이것들이 초지능 사회를 구성하는 어떤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초연결 사회입니다. 연결이 아주 하이퍼하게 커넥트 되어 있다는 소리인데, 이 자율주행 자동차가요, 이제 그냥 나 혼자 달리는 것도 자율주행 자동차지만요, 앞으로 모든 차들이 연결돼서 커넥티비티 카가 되면 모든 차들의 그 주행, 뭐 거리, 속도, 목적지 등을 계산해서 트래픽에 맡기지 않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게 하는 거죠. 그리고 도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스마트 시티를 이제 국가적으로도 밀고 있고, 중국이나 뭐 어디 이제 동남아 국가에서도 스마트 시티를 하나 둘씩 짓고 있습니다. 모든 사물들이 연결되고 모든 시스템이 연결되는 그런 도시인데, 예를 들면 어디 지역에 전기가 부족하면은 이쪽으로 전기를 더 보내주는 시스템이라던가, 어떤 지역이 오염이 되면 이쪽으로 뭔가 쓰레기차를 더 보내주는 그런 시스템이라던가, 이렇게 자동화된 도시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세 번째는요, 초산업 사회인데요. 스마트 팩토리가 대표적이에요. 스마트 팩토리의 대표적인 예시로는 이제 독일의 아디다스 공장을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독일의 아디다스 공장은 이전에 500명이 생산할 그런 운동화의 양을 이제 10명 정도가 생산을 해버립니다. 바로 이제 팩토리에서, 공장에서 그 로봇팔들이 다 움직여서 그 신발을 만들기 때문인데요. 이제 이런 경우에 모든 산업의 경기가 붕괴되고 제조 혁명이 일어나서 엄청난 생산성의 증대뿐만 아니고 어떠한 우리한테 줄 임금이라고 할까요? 그런 임금들이 이제 떨어지는 그런 사회를 맞이하고 있는 거죠. 자, 물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배달혁명, 드론 배달 지금 이미 벌써 미국에서는 지금 시험 운행을 하고 있고요. 일부 지역에서는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사람이 거기까지 가서 배달하는 게 너무 힘들고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드론으로 떨어뜨리고 오고, 드론으로 떨어뜨리고 오고, 이런 일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중간에 이렇게 영상이 사실 조금씩 끊길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제가 확인해서 중간중간 영상을 바꿀 수도 있으니까 이게 살짝 끊기더라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지능형이라는 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벌써 이런 자율주행 정도는 이미 가능한 상태죠. 혹시나 모를 사고의 가능성에 대비해서 아직은 허용되지는 않았지만 이미 인간보다 나은 실력을 보여주고 있어요. 인간의 발생한 사고보다 이 자율주행이 발생한 사고가 훨씬 더 적고, 실제로 그마저도 거의 상대차에 의해서 발생한 사고가 거의 99.9%인 상태입니다. 네, 지금도 이 정도인데 뭐 몇 년만 지나도 충분해지겠죠? 자, 이거는 초연결 사회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네, 하이퍼루프라고 해가지고 저희도 이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이죠. 처음에 테슬라의 그 앨런 머스크가 아이디어를 냈고 실제로 만들고 실제로 실험도 성공한 내용입니다. 이걸 하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뭐 약 20분 만에 주파를 할 수가 있다고 하죠. 엄청난 연결 사회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초산업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는 이제 물류 창고인데 어딘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이제 시스템에 대한 예시인데, 만약에 이 테이블 위에요, 물건들이 있었으면 이 물건들을 하나씩 옮겨서
사람 없이도 어떠한 장소까지 아니면 드론한테 옮겨주거나 그런 일이 가능하겠죠. 네, 그러면 사람의 노동력도 더 이상 덜 필요한 세상이 될 것입니다. 자, 지금 이 정도라는 건요, 아직 비싸서 그렇지 충분히 구현이 가능한 상태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 이렇게 초지능, 초연결, 초산업 이 세 가지 3H를 4차 산업혁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누가 물어보시면 이렇게 3H라고 대답하셔도 될 듯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4차 산업혁명에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떠오르는 인공지능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공지능의 역사와 개념까지 제가 살짝 상식 수준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공지능의 개념, 그리고 알아두면 좋은 인공지능 상식, 그리고 인공지능 시대의 모습까지 알아볼게요. 자, 인공지능의 개념은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람처럼 생각하고 사람처럼 행동하는 지능적인 기계로 한 줄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왼쪽에 계산기 사진이 있죠. 그리고 오른쪽은 우리가 생각하는 인공지능의 모습이 있습니다. 영화 아이로봇에서 가져온 사진입니다. 자, 컴퓨터라는 건요, 기본적으로 계산기입니다. 컴퓨터가 처음 생겼을 때 이 계산기의 역할을 대신하기 위해 생겼고요. 원리, 동작 원리나 그 기본적인 개념도 계산기와 아주 유사합니다. 똑같습니다. 그래서요, 우리 컴퓨터는 복잡한 계산기라고 할 수가 있어요. 계산기에다가 내가 복잡한 계산을 넣으면 뭐 32,400입니다 라고 나오지 32,400인 것 같습니다 라고는 하지 않지 않습니까? 자, 계산기라는 건 정확한 답을 구하는 그런 것이 바로 컴퓨터 그리고 계산기라고 보시면, 이 인공지능이라는 건요, 사람처럼 생각하고 사람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사람은요, 답이 한 32,000쯤인 것 같은데, 이쪽으로 가면 더 빠를 것 같은데, 저쪽으로 가면 더 느릴 것 같은데, 지금 내 인생에서 이런 결정을 해야겠는데 라는 그런 정확하지 않는 것들을 생각합니다. 대신 되게 다양한 것들을 추론을 하죠. 인공지능이 지금까지는 이런 정확한 답만 계산할 수 있었다면, 이제 앞으로는 사람처럼 얼추 비슷한가 근사치 값을 계산할 수 있도록 만들자라는 게 바로 인공지능인 겁니다. 네, 조금 이따 더 설명을 드리고요. 이게 언제부터 시작이 됐냐면 1950년에 튜링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시작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앨런 튜링이라는 사람이 되게 희대의 천재이기도 한데요. 인공지능의 튜링 테스트라는 개념을 제시를 하면서 되게 널리 퍼지게 됐어요. 이 앨런 튜링이 뭐라고 했냐면, 만약에 이 두 개의 방에다가 사람 한 명, 인공지능 한 명을 갖다 두고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과 답을 반복을 합니다. 반복을 해서 이 인공지능이 하는 건지 사람이 하는 건지 여기 감시하는 사람이 누가 하는 건지 모르면, 그러면 인공지능이 이제 사람 같다고 할 수 있지 않겠느냐 라는 개념을 제시를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앨런 튜링이라는 자기 이름 붙여서 튜링 테스트라고 말을 했고, 여기서부터 인공지능이 시작되었다고 보셔도 됩니다. 이때부터 이제 인공지능의 개념들이 여러 가지로 변했어요. 뭐 인공지능을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 저렇게 만들어야 된다, 뭐 백과사전처럼 만들어야 된다, 아니면 사람처럼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막 싸우다가 뭐 인공지능이 인기가 있었다가 없었다가 있었다가 없었다가 하는 게 총 2번 사이클을 돌았고, 지금은 3번째로 인공지능이 엄청 인기가 또 있어졌고요. 이전에 인기 있었을 때보다도 훨씬 더 인기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약인공지능과 강인공지능은 어떤 거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약인공지능은 우리 주위에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쓰시는 뭐 시리, 빅스비 같은 것들, 아니면 뭐 인공지능 스피커들은 약인공지능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약한 정도의 인공지능인데 어떠한 특정한 것들을 수행할 수 있는 그 자기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인공지능을 약인공지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강인공지능은 우리가 영화에서 봤던 모습들이에요. 뭐 영화 헐이나 뭐 아이로봇이나 뭐 AI나 터미네이터 뭐 이런 것처럼 정말 사람 같은, 우리 사람 생각 수준과 계산 속도를 뛰어넘을 수 있는 것들을 강인공지능이라고 합니다. 네, 이 정도면 뭐 상식으로 저희가 볼 수 있고요. 자, 또 하나 더, 모라벡의 역설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모라벡의 역설이라는 건요, 어떤 거냐면 이 한스 모라벡이라는 사람이 카네기 멜론 대학교 이제 교수님이신데 인공지능 학자예요. 그래서
인공지능에 대한 연구 그리고 기술의 영향력에 대한 글을 많이 썼는데 거기서 어떻게 말씀을 하셨냐면 이 인공지능한테 어려운 거는 우리한테 매우 쉽고 우리한테 매우 어려운 거는 인공지능한테 매우 쉽다라고 했어요. 자, 무슨 말이냐면 제가 아까 예로 들었던 거랑 비슷해요. 엄청나게 복잡한 계산을 시키면 아무리 복잡한 계산도 이 핸드폰이나 뭐 계산기에 넣으면 1초입니다. 1초도 아니죠. 더 금방 나옵니다. 근데 사람은 엄청나게 시간이 걸리죠. 반면에요. 이 개와 고양이 사진을 주고 인공지능한테 컴퓨터한테 구별하라고 하면 구별을 하지 못합니다. 자, 이거는 아까 컴퓨터는 되게 정확한 답을 말한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인간은 비슷한 답을 찾는다고 했잖아요. 이 차이점에서 비롯되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 집 강아지가 뽀삐인데 뽀삐를 보고 멀리서 또 보고 야 저거 우리 집 뽀삐 같은데? 라고 하지. 오는 거 보니까 뽀삐 눈 사이가 3cm고 이마가 5.5cm네? 뽀삐가 맞는데? 라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인간과 컴퓨터의 차이점은 바로 이런 거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모라베기 역설이 나왔었는데 최근에 이제 2010년 초반에 컴퓨터가 그 고양이와 개 사진을 구별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것도 무려 한 98%의 확률로요. 인간보다 더 높은 확률이라고 해요, 이거는. 네. 어쨌든 이렇게 이제 인공지능이 발전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 기계학습과 딥러닝이라는 거 많이 들어보셨죠? 이거 한번 알려드릴게요. 자, 기계학습은 기본적으로 인공지능에 되게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한때는 이제 백과사전처럼 인공지능의 지식을 다 넣어가지고 이거를 정말 똑똑한 사람처럼 만들어서 인공지능을 구현하자라는 파가 있었고, 한쪽은 아니다, 인간처럼 만들자라는 파가 있었어요. 지금의 우세한 상황은 인간처럼 만들자라는 상황이 우세한데, 이 기계학습이라는 거는 인간처럼 만들자라는 그런 기본 전제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자, 여기 우리 세포가 여기 뇌에 있는 뉴런입니다. 이 뉴런은요, 어떤 신경세포체인데 그 가지돌기, 그다음에 뭐 축색돌기 이런 것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뉴런이 세포여서 생명활동을 조절하는 데 좀 필요한 핵을 포함해서 여러 세포 내 그 소기관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신경세포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제 여기 중간에 뉴런이 이렇게 잘리게 된다면 이 뉴런과 뉴런 사이에 통신이 불가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간혹 가다가 사고 같은 걸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사고를 당하셔 가지고 이런 신경 부분이 절단된 부분에서요, 그러면은 이제 몸으로 신호를 못 보내서 이제 마비가 되거나 이런 경우가 조금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런 그 축색돌기와 가지돌기의 주요 역할이 뭐냐면요, 들어온 정보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데서 정보가 들어오면 정보를 받아서 여기 셀바디라고 되어 있는 세포체에서 정보를 받아들입니다. 만약에 이 축색돌기가 되게 많이 뻗어 있고 그 다음에 뭐 가지돌기가 많이 뻗어 있으면 많은 곳으로부터 정보를 받고 많은 곳으로 정보를 보낼 수 있는 거예요. 자, 머리가 좋다라는 건 어떤 거냐면 이런 축색돌기, 가지돌기가 다른 신경세포들과 되게 많이 연결되어 있는 걸 뜻해요. 머리가 좋지 않다라는 거는 이 신경세포와 이 축색돌기들이 약간 다른 사람들보다 덜 연결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정기적 신호로 하나씩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정보가 하나 이동하고 또 다른 뉴런은 또 하나 이런 게 뭐 수십만 개, 뭐 수백만 개가 한꺼번에 이렇게 전기가 딱 왔다 갔다 하면서 생각이라는 게 탄생을 합니다. 그래서 기계학습이라는 거는 여기가 축색돌기, 가지돌기로 보시고요. 가운데를 신경세포라고 보시고, 세포체라고 보시고, 이제 거기로 정보를 넣어서 이 정보가 출력하는 그런 방식의 학습을 의미를 합니다. 그러니까 X1부터 XM까지 되게 많은 정보를 넣어주면 이곳에서, 이 B라는 곳에서 판단을 하고 이거를 하나의 결과로 출력하는 거를 얘기를 하죠. 네, 별거 아니지만 이거를 생각하는 게 이제 1950년대, 60년대에 생각을 해냈고, 이제 이런 방식의 신경망이 지금 가장 유행입니다. 자, 이것도 이제 물론 문제가 있었겠죠, 처음에. 그러다가 딥러닝이라는 게 나오고 나서 엄청나게 발전을 했어요. 왜냐면 이렇게 하나만 쓰니까
뭔가 계산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뭐 정보를 많이 받아들였는데 애가 판단을 잘 못하는 것 같아. 근데 왜 인간이 이렇게 판단을 잘하지? 생각해 보다 보니까 인간은 이런 세포체가 수십만 개고 이 수백만 개고 다 판단을 하는 것들의 집합체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입력과 출력과 그 다음에 이런 세포체를 엄청나게 많이 연결을 해버립니다. 이렇게 뭐 하나에서 뭐 하나에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여기저기서 다 연결을 해버립니다. 자, 이게 바로 딥러닝입니다. 네, 기계학습의 조금 더 넘어간 버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뭐 딥러닝이 별게 아니다. 그냥 기계학습에서 조금 더 발전된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정보 그리고 판단하는 거, 판단해서 또 다른 데로 보내고 또 판단하고 또 다른 데로 보내고 판단하고 최종적으로 판단한 결과를 출력하는 것이 바로 딥러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런 게 이제 기계학습과 딥러닝이고요. 세 번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관해서도 좀 볼게요. 뭐 이제 약간 신조어 같기도 한데요. 이게 어떤 무조건적으로 디지털로 이행하는 게 아니라요. 기업에서 뭐 IoT, 클라우드 컴퓨팅, 인공지능, 빅데이터 솔루션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구축을 한 다음에 우리가 평소에 서비스하던 것과 다르게 그 전통적인 방식과 다르게 이 운영 서비스를 혁신해 버리는 거를 이야기를 해요. 기업에서 되게 유행이고요. 어떤 인공지능 플랫폼을 도입해서 이러한 사례들을 많이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 IBM에서 나온 기업 가치 연구 보고서를 보면요. 기업이 이제 디지털과 물리적인 요소들을 통합해서 비즈니스 모델을 변화시키고요. 산업의 새로운 방향을 정립하는 중요한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스타벅스에서 그 사이렌 오더를 하시잖아요. 예전에 우리가 매장에 가서 이게 주문을 했다면 지금은 사이렌 오더로 주문하고 나오면 바로 테이크아웃 해가는 그러한 방식을 변화시키는 것을 바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합니다. 현재 그 산업의 가치는 여기 많이 있죠. 네, 이렇게 이제 알아두면 좋은 인공지능 상식까지 알아봤습니다. 그 인공지능 시대의 모습, 이제 뭐 불평등, 윤리적 문제 이런 것들은 조금 뒤로 보내볼게요. 이따가 역량 이야기를 같이 하면서요. 이렇게 되게 많은 종류의 인공지능 알고리즘들이 있고, 이제 기계학습 딥러닝이 다가 아닙니다만, 지금 현재 가장 인기 있는 인공지능은 기계학습과 딥러닝 쪽이라고, 뭐 딥러닝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네, 그럼 이어서 두 번째로 넘어가 볼게요. 인공지능의 현재와 미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를 정확히 진단을 해야 우리 학생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볼 수 있으니까요. AI 시대를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되게 제가 좋아하는 영화 아까도 보여드렸지만 한 장면입니다. 인공지능에 대해서 굉장한 비판을 갖고 있던 주인공은 로봇이 작곡을 할 수 있나? 영화를 그릴 줄 알아? 라고 물어보면서 로봇에게 물어보는 거죠. 근데 로봇이 반문합니다. 그럼 당신은 작곡을 할 수 있습니까? 명화를 그릴 수 있어요? 그쵸. 이거는 우리도 마찬가지 문제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물론 근데 이것도 약간 옛말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죠. 구체적인 사료를 알아볼게요. 먼저 현재 IBM 왓슨이라는 그 인공지능 의료 서비스인데요. IBM에서 만들었고요. 왓슨이 이제 IBM의 브랜드입니다. 자, 그래서 이 컴퓨터가 주요 미국 병원에서요, 그 암 진단을 하고요, 치료법을 조언을 합니다. 예를 들면 CT를 찍고 이 CT 사진을 넣어주면 이 친구가 암이다 아니다라는 걸 암을 정확하게 찾아내는 역할을 하죠. 2014년도부터 이미 진단서를 대개 60만 건, 전문서적 200만 쪽, 환자 기록 150만 명 이렇게 학습을 시켰다고 해요. 그래서 폐암 진단은 왓슨이 90% 진단을 성공을 합니다. 사진만 보여줘도 90% 확률로 맞춘다는 거죠. 자, 의사의 진단율이 90%가 안 되는데 90% 진단을 성공한다는 거예요. 대장암은 98%, 자궁경부암 100%까지 진단을 성공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그 가천대 길병원인가요? 거기서도 IBM 왓슨을 쓰고 있죠. 자, 의료 분야는 이렇고요. 한번 다른 분야로 가볼게요. 번역 부분은 어떨까요? 자, 번역 부분은 이렇습니다. 지금 뭐 파파고 예시를 제가 가져왔는데 네이버의 파파고입니다. Enjoy your meal이라고 하면은 맛있게 먹어라는 건데 이제 우리나라 말로 바꿀 때 맛있게 드세요라고 번역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열리기 시작한 거죠. 이게 되게 신기한 거죠. 뉘앙스와 어떠한 문맥을 이해한다는 사실이죠. 자, 밑에는 이제 제가 직접 써서 캡처를 한 건데
이 리뷰는 이런 식으로 외국 사이트에서 많이 작성을 합니다. 왜냐면 이제 그 호스트, 그러니까 그 숙소의 주인이 이 리뷰를 보고 아, 이 사람이 리뷰를 나쁘게 남겼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못 알아보게 막 쓰는데요. 이제 이런 것도 네, 이렇게 번역이 잘 되어버리죠. 네, 이렇게 지금 되어가고 있습니다. 네, 정말 신기하네요. 그러면 다른 분야는 어떨까요? 운전하는 걸로 한번 가볼까요? 되게 유명하니까. 지금 자율운전의 상용화가 눈앞이고요. 어, 아직은 내가 사고를 당했을 때 나에 대한 내가 낸 사고면 괜찮은데 인공지능이 낸 사고면 못 참으니까 인공지능 자율주행 자동차가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어, 지금도 훨씬 더 인공지능 자율주행 자동차가 사고를 적게 낸다고 하죠. 네. 뭐 셀프 드라이빙 카, 커넥티드 카, 일렉트릭 카 뭐 다 같은 소재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율주행 자동차에는 5단계가 있는데요. 0단계는 완전 비자동화, 그리고 5단계가 완전 자동화라고 한다면요. 지금은 약 3단계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조건부로 자율 운전을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지금 나온 테슬라도 일정 시간 동안 핸들을 잡지 않으면 이게 경고음이 울리잖아요. 충분히 혼자서도 가능은 하지만 뭐 일부러 그렇게 했다고는 합니다. 그리고 뭐 지금 우리나라의 차들도 그 속도를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기능이라든가 앞에 차가 있으면 자동으로 멈춘다거나 차선 유지 장치 이런 것들 있죠. 그런 것들도 한 2단계에서 3단계 정도의 자율주행 자동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운전은 이미 우리가 잠식된 것 같고, 그러면 인간이 할 수 있는 서비스업 분야는 어떨까요? 라고 해서 서비스업 분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그랬더니 이렇게 서비스업 분야에서도 인공지능이 벌써 이렇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로봇에는 이제 기본적으로 인공지능이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요. 인공지능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서비스 로봇은요, 고객이 클레임을 걸어도 화를 내지 않고요. 그 다음에 주인이 24시간 일을 시켜도 뭐 야간 수당을 요구하지 않죠. 네. 뭐 그러면 마트 같은 데는 어떨까요? 이거는 이제 아마존고라는 건데 이제 캐셔가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앞으로 찍고 들어가서 물건을 고르고 그냥 나오면 끝이라는 거죠. 자, 여기 보시면 물건 보고요. 그냥 나갑니다. 네, 실제로 지금 미국에 있고요. 이제 뭐 전역으로 확대하지는 못했어요. 왜냐면 이거를 분명히 이제 악용할 수 있는 사례가 이제 미국에는 좀 있겠죠. 우리나라보다 아무래도 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역은 아니지만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위에 센서가 다 달려 있어가지고 내가 물건을 짚고 바로 계산이 됩니다. 그리고 그냥 나오면 돼요. 너무 편리하죠. 이제 너무 할 게 없어요. 그러면 농사나 짓고 살까 그냥 시골에서? 라고 했더니 농사는 왜 짓습니까? 이렇게 로봇이 더 잘 짓는데. 자, 로봇이 뭐 지금 완벽하게 잘 짓진 않겠죠. 하지만 지금 노동력을 엄청나게 절감해주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스마트팜이나 뭐 이런 로봇을 도입한 데서는 로봇이 밭 갈고 씨 심고 작물 수확해주고 이런 식으로 많이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자, 조금 전문직으로 넘어가 볼까요? 전문직은 어떨까요? 자, 여기는 골드만삭스에서 운영하고 있는 켄쇼라는 거, 그 다음에 뭐 우리나라에서도 로보어드바이저라는 거를 쓰고 있죠. 이게 되게 전문가의 영역이었는데 이제 이 인공지능이 많이 잠식을 해버렸어요. 인간보다 약 90, 효율이 90%가 넘는데요. 인간이 되게 오랫동안 분석해야 될 거를 인공지능이 되게 빠르게 분석을 해버린다고 해요. 그럼 약간 문과 쪽으로 돌려볼까요? 법률은 어떤가요? 라고 해봤더니 이제 이 지금 법률 쪽에도 엄청나게 많은 인공지능 서비스들이 들어오고 있어요. 가장 많이 이제 변호사분들이 쓰시는 것들은 판례 검색 서비스. 내가 비슷한 판례를 좀 입력하면 이렇게 판례가 쭉 나오는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쓰고 계시고, 지금 가장 업체들이 잘 나가는 거는 법률 서면 자동 작성. 이렇게 이제 변호사분들이 이렇게 써주시잖아요. 그거를 자동으로 작성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현재까지는 변호사들이 엄청나게 이득을 보겠죠. 그 시간만큼 내가 다른 일을 할 수 있으니까. 뭐 근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변호사 대신에 이 법률 서면을 자동으로 작성하는 거를 찾아가지 않을까요? 물론 지금 법적으로 그렇게는 안 되지만, 네, 어쨌든
이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뭐 사회적으로도 막 판사 AI를 도입해야 된다더니 이런 논의가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 더욱더 정형화된 거 말고 인간의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분야로 가볼게요. 자, 그러면 글을 쓰는 거 어떠냐라고 했더니 이미 기자에서는 AI가 많죠. 가장 빠른 기사, 경기가 끝나자마자 아니면 뭐가 사건이 나오자마자 기사가 뜹니다. 이거는 바로 AI가 쓰는 거죠. 네, 그리고 영업 문서 20%는 이미 기계가 작성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소설 쓰는 인공지능이 나왔어요. 일본의 문학상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그 내용을 이제 제가 가져온 건데 이제 번역하면 이런 식입니다. 그날은 공교롭게도 이슬비가 내리는 날이었다. 아침부터 일상 업무에 몰두하는 형태로. 자, 되게 일반적이지 않지만 소설적인 도입이죠. 이런 것들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시를 작성하는 인공지능도 지금 속속들이 개발되고 있어요. 뭐냐면 시적 허용을 포함한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컴퓨터 있잖아요. 3인 것 같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3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컴퓨터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인공지능이 3만쯤인 것 같은데? 라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인간을 따라잡기 시작하는 거죠. 자, 그러면 좀 더 어려운 걸로 가자. 예술로 한번 가보는 건 어떨까? 자, 예술 분야로 왔습니다. 자, 사진을 넣고 고흐의 화풍으로 그려줘 라고 했더니 우리 서울의 모습을 이렇게 바꿔주고요. 이렇게 이 화풍으로 이 사진을 바꿔줘 라고 했더니 이렇게 바꿔줍니다. 자, 세 번째는 그 렘브란트 화풍이잖아요. 렘브란트의 그림을 엄청나게 학습시킨 다음에 사진을 주고 렘브란트처럼 좀 해줘봐 라고 했더니 이렇게 렘브란트의 화풍을 그대로 따라합니다. 아니, 그럼 이건 좀 기술적인 거잖아. 아직 희망이 있어. 기술적인 거야. 그러면 창의적인 그림을 못 그리잖아 라고 했더니 창의적인 그림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창의적인 그림을 그리냐고 봤더니 지금 있는 화풍을 다 학습을 하는 거예요. 다 학습을 해가지고 지금 딱 어떤 그림을 만들 때 이미 학습된 비슷한 화풍들을 다 제외해버리고 아무거나 만들다 보니까 창의적인 그림들이 나와버리는 거죠. 이게 다 이제 인공지능이 만든 그림들인데 어떠한 작가들에게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창의적인 그림들이 되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심지어 이제 인공지능이 처음 그린 그림은 뭐 약 한 5억 정도에 팔렸다고 해요. 어떠한 처음 그렸다는 그런 그림이니까. 뭐 요즘에 이런 것도 있죠. 내가 얼굴을 이렇게 찍고 나서 다른 사람의 얼굴을 합성하면 그 사람이 마치 움직인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주고 있습니다. 네. 아, 그러면 아직 인간처럼 움직이지는 못하잖아. 이 정도면 인간처럼 움직이지는 못하잖아가 아니라 우리보다 더 잘 움직이지 않나요? 저는 저거 못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못하는 것들이 많아요. 네. 지금 이 정도면요, 앞으로는 아마 인간보다 더 잘 걷고 잘 뛰고 잘 움직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뭐 이렇게 된데 보시면요, 인공지능 현재 2017년부터 엄청나게 사용되기 시작했어요. 아주 급격하게 기하급수적으로 변화를 하고 있고요. 심지어 지금 여기 나와 있지도 않은 2020년은 이것보다 3배, 4배 더 큰 상태로 인공지능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인공지능이 많지 않은 것 같지만 엄청나게 많은 시작이 지금 몰려오고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 직업은 어떻게 되나에 관해서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들이 예측하는 거는요, 이제 실업이 몰려오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1의 실업은요, 그냥 단순 반복 작업을 하는 수공업자였다면 제2의 실업은 공장 근로자라고 했습니다. 지금 제2의 실업까지는 일어나고 있는 중이죠. 그리고 제3의 실업은 사무직 근로자라고 해요. 내가 컴퓨터 앞에 앉아서 일을 하는, 뭐 회계를 본다거나 뭐 사무를 본다거나 하는 것들이 제3의 실업이 일어날 거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제4의 실업은요, 모든 근로자가 제4의 실업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합니다. 물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직은 좀 먼 미래긴 하죠. 여기까지는. 자, 그래서 이제 뭐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뭐 당장 지금 시작하면 절대 안 되는 직업들이 뭐냐면 운전 종사자. 내가 앞으로 평생 직장으로 뭐 택시나 뭐 운수회사에서 일을 하겠다? 이거는
절대 안 되는 일이죠. 네, 이건 뭐 다들 예측하시는 거죠. 계산원, 캐셔 절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지금 내가 잠깐 일을 하겠다면 괜찮지만 앞으로 내가 이런 직업을 갖겠다라는 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자, 생산직도 재고를 해봐야 됩니다. 생산직도 종류가 되게 많아요. 이제 그렇지만 이제 단순한 생산직은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한 제가 볼 때 20년 정도 남은 거는 통번역 같은 거 20년 뒤쯤에는 없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인공치아 3D 프린팅인데 뭐 지금 3D 프린팅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이렇게 직접 하시는 분도 계시죠. 이것도 머지않아 없어질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어떤 요리사, 그러니까 뭐 요리를 개발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단순하게 조리를 하는 것을 내가 직업으로 삼겠다라고 하시면 이것도 재고를 해볼 문제라는 거죠. 물론 우리는 상관없습니다. 근데 우리 학생들한테는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자동화 대체율이 높은 직업들을 우리가 피해야 되는데요. 예를 들면 텔레마케터 필요 없죠. 지금 감정 노동자라고 되게 힘든데 로봇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화물 운수 종사자, 여기서 말하는 화물 운수 종사자는 이제 미국에서는 되게 그 트레일러라고 하나요? 그거를 몰고 동부에서 서부까지 왔다 갔다 하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인데 그런 종사자는 이제 많이 자동화가 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자동화 대처율이 중간 정도인 거는 개인 투자 자문가, 아까 로보 어드바이저 서비스 보셨죠? 그런 것처럼 투자 자문가는 조금 자동화 대체 가능성이 이제 중간 정도, 치위 생사도 중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걸 거치고 나면요, 이제 전문직 실업도 일어날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로봇 변호사, 의사, 약사 지금 다 있습니다. 아직 상용화되지 않았고 아직은 우리가 덜 믿기 때문인데 앞으로 이렇게 될 겁니다. 그렇지만 아직은 시간이 좀 있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뭐 이제 여기저기서 나온 미래의 유망 직업들을 보면 이런 것들이 좀 있어요. 근데 이 자료가 신빙성이 뭐 확실하진 않고, 그러니까 왜냐면은 유망 직업을 많이 예측을 하는데 맞는 경우가 많지는 않아요. 근데 대략적인 경향은 파악할 수 있죠. 보시면 이제 뭐 컴퓨터에 관련된 것들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기술이고 전문직이면서 감정이나 사람과 공감을 시도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건강 서비스 관리자라던가 임상 간호사라는 것들, 어떠한 전문직이면서도 뭔가 감정을 함께 쓰는 형태가 지금 많이 있습니다. 보시면 물리치료사도 있죠. 그런 걸로 보시면 알 것 같아요. 통계 전문가가 22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이제 외국에서 나온 자료도 한번 보실까요? 보시면 홈 헬스 에이드, 자 이렇게 집에서 치료해주는 그런 사람들, 피지컬 세라피스트, 그 다음에 파이낸셜 어드바이저, 뭐 인포메이션 시큐리티 애널리스트, 뭐 이런 방금과 봤던 비슷한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네, 보시면 대략적인 경향성을 파악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런 상황에서 우리 아이는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알아볼까요?